며느리가 가정사가 조금 심각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언니 중에 좀 많이 슬픈 사연을 가진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언니를 16살에 임신을 했고요. 키우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선천적으로 병을 앓고 있었고요. 또 돈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니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예 언니를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 언니 부모님이 종종 언니를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언니가 바랬던 거는 언니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언니를 데려가는 거였는데 끝끝내 부모님은 언니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20살이 되었을 때요. 부모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좀 많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는 언니를 잊고 시집을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잘 키우고 있다라는 사연이었어요. 부모님을 항상 그리워했던 언니는 정말 의미 없는 그리움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니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절절하게 느꼈던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 같은 부모님의 부재는 정말 힘들구나. 부모가 없이 혼자 큰 여자는 남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게 현실이구나. 근데 언니가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그 남자에게도 가정사는 꽁꽁 숨겨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언니를 우습게 볼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랑 결혼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언니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떳떳해 보이고 싶었대요. 나도 부모가 있다. 그러니까 만만히 보지 말아라. 뭐 그런 거요. 너무 긴장한 언니가 화장실을 갔는데 어느 순간 옆을 보니 시어머니도 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좀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님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언니한테 시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은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잘 아시죠?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놀부와 흥부전. 이 두 이야기와 오늘의 사연은 아주 비슷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께서는 이 두 전래동화가 남일 같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엔 놀부 같은 인간도 모자라 심지어 놀부는 그녀에게 까치까지 버리고 갔다고 하네요. 태어날 때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녀는 하다하다 형님 부부네가 버린 자식까지 떠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까치가 결국 그녀에게 어떤 박씨를 물어다 주게 됐는지 아세요? 오늘의 사연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5,000원. 이모, 오늘 물건 엄청 좋아요. 얼른 오세요. 와서 보고 가세요. 어린 시절 그녀는 창피한 것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도와 과일을 파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자존심은 돈을 벌어주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목이 쉬는 걸 더 걱정했죠. 그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사실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친아버지도 친어머니도 그녀가 아주 어릴 적에 그녀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며 몸도 좋지 않은데 아이까지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말로 그녀를 그렇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버린 뒤 그녀의 부모님들은 간간히 그녀를 보러 고아원에 들르기도 했지만 점점 그녀를 보러 방문하는 횟수는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내 가족은 정말 나를 버린 거야. 나도 좀 데려가 주지. 버려짐을 인식하고 나서 그녀는 현저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다른 아이들보다 왜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그런 그녀는 걱정거리로 전락해버렸죠. 미선아, 좀 더 먹어야지. 그렇게 안 먹으니 친구들보다 키가 안 크는 거 아니겠니? 죄송해요, 원장님. 뭘 먹으면 자꾸만 토할 것 같아요. 과일만 먹을게요. 그래, 그럼 과일이라도 더 먹으렴. 과일 정도가 아니면 점점 더 소화하기가 어려웠던 그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새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 우연히 과일 기부를 위해 고아원을 찾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운동장에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가야, 친구들은 다들 뛰어노는데 넌 왜 여기 이러고 앉아있니? 네, 기운이 좀 없어서요.
과일 좋아하니? 혹시 복숭아 좋아해? 복숭아는 고아원에서 자주 먹을 수 없는 과일이었기도 했지만 그렇게 맛있는 복숭아는 처음 먹어본 기억일 정도로 그녀에게 그들의 위로와 관심은 큰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방문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때마다 우두커니 앉아있는 미선을 보게 되었고, 미선은 자꾸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선을 입양하기로 하셨죠. 11살이 되던 해, 미선은 새로운 집에 드디어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선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초롱초롱한 미선의 눈망울을 보며 한눈에 반해버려 계속해서 생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함께 가지 않을래? 맛있는 과일이란 과일은 다 먹게 해줄게. 정말요? 이제 저 여기 있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새로운 가정으로 가게 된 미선은 매일매일 행복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장사를 하며 오순도순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셔야 해서 결국 아이를 포기하셨지만 미선을 만나 드디어 부모가 되는 꿈을 이뤘다며 지극정성으로 미선을 아꼈습니다. 그제서야 미선은 더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빗어주는 새어머니의 따뜻한 손과 자전거를 알려주는 새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커갈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미선의 새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죠. 미선에게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미선은 무척이나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어두워지거나 우울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기에 그 거칠던 손도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 살았던 미선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도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어요. 고아원에 더는 친부모가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했죠. 미선은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미선이 아버지와 장사를 하던 시장에서는 모두가 그녀에게 이쁜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목청도 이쁘고 하는 짓도 이쁘다며 상인들은 다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죠. 비록 가족은 아빠뿐이었지만 시장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이 되어주었고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선은 하나도 외롭지 않았어요. 미선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가장 큰 영웅이자 사랑이었던 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에 과일 시장을 가서 싱싱한 과일들을 매일 트럭에 가져오셨죠. 그래서 미선네 집 과일은 시장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을 사려면 미선네 과일 가게로 가면 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의 가게는 시장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어요. 그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은 덜했죠. 아니, 안 했다고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미선의 아버지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딴 곳에는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게다가 적금도 많이 들어놓으셨어요. 미선의 이름으로 무려 적금이랑 통장을 4개나 들어주시면서 어린 미선에게 늘 설명을 했죠. 이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건 나중에 시집을 갈 때, 이건 대학교를 갈 때 각각 나누어 쓰라고 크게 매직으로 써서 통장에 구분까지 해주시면서요. 미선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빵꾸 난 옷을 다시 바느질해서 입고 5,000원 주고 산 티셔츠를 몇 개씩 사서 돌려가며 입으면서도 미선에게는 가장 좋다는 브랜드 옷을 사서 다림질까지 해 입히시던 분이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열심히 그녀를 키웠죠. 과일 중에서도 그중 가장 최고로만 그녀에게 먹였어요. 사과도 가장 예쁜 걸 골라 깎아 먹였고 친구들한테 꿀리지 말라고 용돈도 늘 넉넉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밝게 자란 미선은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친구들은 미선이 엄마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가 혼자 키워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도 없었고 시장에서 딸린 작은 방에서 사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 했죠. 그냥 그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줬어요. 미선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등교를 하고 집에 오던 날이었습니다. 미선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죠. 미선이 커가면서 좀 더 구분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아버지는 시장을 나와 근처에 있는 작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빌라에 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미선은 학교를 하던 길이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집 앞에 시장 아줌마들이 바글바글 모여 계셨어요. 이모들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이모들은 미선을 보자 계속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땅을 치고 우는 이모까지 아수라장이었죠. 어떡하니 어떡해. 미선아, 우리 미선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모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미선을 꽉 끌어안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시며 몸을 떨면서 우셨고 곧 침착하려 노력하면서 미선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이모 말 잘 들어. 너 혼자 아니다 알지? 이제 이모가 엄마라고 생각해 알겠지?
미선은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감에 침을 꿀떡 삼켰고 그 다음에는 차마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과일 시장에서 넘어오시다가 그만. 시장에서 한성격한다던 그 괄괄하던 이모들이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생을 과로로 그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결국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 사망을 하시게 된 거였어요. 너무 놀라 처음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설마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미선은 어린 나이에 상복을 입는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뭐부터 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시장 이모들은 이것저것을 챙기고 도와주셨습니다. 장례식장을 전화해 예약을 해야 했고 상조 회사라는 게 있는지 그녀에게 갖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선은 그런 게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의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기 때문에 정말 단출하게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땅 아래 아버지가 없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의 발인이 있던 날까지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치 미선은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깨고 싶은 그런 지독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관이 화장터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미선아. 얼른 일어나. 학교에 가야지, 아버지. 나 좀 깨워주세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히 꿈이 아니었죠. 한줌재가 되어 작은 통 속에 갇혀 나온 아버지의 유골을 들고 나오면서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선 아버지의 장례 절차가 다 끝이 나고 집에 돌아와서 미선은 샤워를 했습니다. 며칠 만에 샤워를 하는 미선은 이때까지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씻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물을 마시려 냉장고를 열었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먹으라고 아버지가 해놓은 반찬들을 보고 말았거든요. 그 반찬통들과 그녀에게 줄 과일들을 깎아놓은 모습을 보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그녀의 두 뺨위로 미친 듯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제대로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이제 혼자 해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젠 아버지와 함께가 아닌 다시 혼자 있는 그 정적은 미선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울었고 깨어나서도 우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버지는 한 번도 꿈에 나타나 주지도 않았죠. 너무나도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지만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49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이모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얼른 정리하고 태워줘야 아버지가 편하게 떠나실 수 있다면서 얼른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모들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사실 도와달라고 말할 게 없을 정도였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신발도 옷도 몇 켤레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은 아버지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겨울옷도 몇 벌 없었어요. 평생 이런 삶을 살면서 본인을 키웠다는 게 참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에 또다시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보며 며칠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미선은 그 어린 나이에 사무치게 그립다라는 게 뭔지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울다 치우다를 반복한 끝에 수일에 걸쳐 아버지의 짐들을 드디어 치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끼시던 언제나 늘 베고 자시던 베개를 버릴 차례가 되었죠. 이건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물건들을 버려주는 것이 아버지가 이 생에 미련 없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미선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개를 버리려고 딱 들었는데 묵직한 무언가가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손으로 베개를 구석구석 만져보았죠. 더 깊숙이 손을 넣어 안을 보니 통장들과 이상한 종이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아버지가 말해준 적이 있었던 미선을 위한 적금 통장들과 아버지가 그간 모아왔던 돈들,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 미선이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메모를 미리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종이 뭉치는 아버지의 보험증서였죠. 사망 수익자는 미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특약으로 교통사고 사망 시 10억이라는 놀라운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보험이 총 2개나 가입되어 있던 아버지 덕에 미선은 한순간에 보험금으로만 10억이 넘는 큰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그녀는 그 돈을 당장 지급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친권자나 후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돈은 그녀가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그녀에겐 아주 어렵고 복잡한 절차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미선에게 가혹하고 힘든 것들의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변호사셔서 그녀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고 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받아야 해. 그런 다음 그 후견인이 너를 대신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뒤에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지. 이건 쉽지 않은 일일 거다. 아주 큰 돈이잖니. 이런 걸 믿을 만한 그런 사람 있겠니? 네? 저는 아무런 가족이 없는데요. 전 고아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분명 있을 거야. 잘 생각해보렴.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고심 끝에 미선은 한 사람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미선은 다른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녀를 어릴 적부터 가장 예뻐해 주던 이모에게 부탁을 드리기로 결심했죠. 그 이모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해주셨지만 실제 금액을 듣고서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도 시장 이모는 미선을 위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붙인 채 둘은 그렇게 둘만의 비밀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저 정도의 큰 금액이 엮이고 나면 사람 사이라는 게 가족도 틀어진다는 것쯤은 그 나이에도 알고 있었던 미선은 몹시 무섭고 겁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장 이모는 겉으로는 거칠고 아주 드센 분 같아도 속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믿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걸 한 번 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모처럼요. 시장 이모는 미선이 20살이 되자마자 10원 한 장 쓰지 않고 그녀에게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금액에서 집이나 생활비는 제한 금액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진심으로 이모에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받은 이후로 이모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 그녀가 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금을 사서 선물로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시장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이모만 알 수 있게 따로 전달했죠. 이제껏 이모가 저희 후견인이었고 아버지의 보험금이 있었다는 건 둘이서만 아는 비밀이었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선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과일 가게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온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과일 가게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은 많이 아쉬워했어요. 그래도 시장 앞에 살아서 이모들을 만나러 가서 일도 돕고 밥도 먹으며 미선은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덜 외로운 마음으로 성인까지 잘 클 수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스스로의 반찬을 할 필요도 없이 시장의 이모들은 매번 미선을 챙겨주셨고요. 미선은 돈을 돌려받은 이후 돈은 그냥 저금을 해두고 평범한 20대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돈은 마치 아버지 같아서 조금이라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선은 그냥 시장에서 이모들의 일을 도와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모들은 꽤 똘똘했던 미선이 20살이 한참 넘은 나이에도 대학도 안 가고 가장 예쁠 꽃다운 나이에 시장에서 일을 한다며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실 미선은 일부러 거기에 있는 것이었어요. 거기를 벗어나면 미선은 마음이 공허해져 왔거든요. 그렇게 25살까지는 이모들과 함께 시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과일부터 떡, 반찬까지 이모들이 원하면 이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 집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름 바쁜 날들을 지냈고요. 미선의 친구들은 왜 아직도 시장에서 그러고 있냐며 연애를 좀 하라고 그녀를 닥달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간 짧았지만 연애도 2번 정도 해봤긴 했는데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헤어졌죠. 고등학교 때 한 번, 20살 넘어서도 손님으로 왔던 남성과 5개월 정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일하고 부모도 없는 그녀를 무시하는 남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빈자리가 늘 그리웠다고 합니다. 시장 이모들은 그녀를 아까워했습니다. 시장 이모들은 늘 싹싹하고 밝게 웃는 미선을 이뻐했기에 중매를 놔줄 테니 좋은 남자 한번 만나보라고 제안을 하셨죠. 그 남자는 알아주는 분홍의 자식인데 인물도 훤칠하고 자상해서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남자의 사진을 보게 됐는데 이게 웬걸? 정말 말처럼 꽤 잘생겼더라고요. 그 이후 만나자는 약속을 잡아 소개팅 자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농사하는 집안의 자식이라고 하면 가진 이미지가 대충 있었지만 그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했기 때문에 좀 촌스러운 이미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본 그 남자, 태수 씨는 사진보다 훨씬 더 훤칠했고 한눈에 미선은 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첫 만남에 그 남성에게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직진으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미선의 거침없는 고백에 태수 씨는 그 잘생긴 얼굴로 부끄러운 듯 웃는 게 귀여워 보였고요. 태수 씨와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갔습니다. 태수 씨는 결혼까지 생각이 있었고 하지만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관리해야 해서 만약 결혼하면 같이 내려와 살아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미선은 사실 그 말이 더 기뻤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원했고 더 많은 가족이 생긴다는 건 그녀가 바라던 거였으니까요. 태수 씨는 두 형제 중 막내로 형은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이 워낙 똑똑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태수 씨 가문의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있다며 말하면서도 형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걸 보고 확신에 찼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위하는 화목한 가정이라면 시집을 가면 나도 함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태수 씨의 어머님을 처음 만난 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낳아주신 부모님은 버리고 도망갔고 지금 새로운 가정을 꾸려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입양해주신 분들인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까지도 수없이 긴장하고 고민했다고 했어요.
결심 끝에 이야기 드린 거였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그런 그녀를 반대하실까봐 초조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선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에 결혼을 잘 결심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따라오셔서 미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선은 역시나 고아인 게 문제가 됐다 싶어 걱정이 되어 긴장되는 마음으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난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너랑 태수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살면 돼. 이제 내가 너 엄마인 거지? 그녀의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까지 닦아주시는 시어머니를 만나 미선은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던 거죠. 앞으로 어떤 인생이 남았는지 말입니다. 미선은 드디어 행복한 날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시집을 간 미선은 시댁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인부들과 일을 하며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밥을 하는 걸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배웠는데 쌀을 씻고 밥을 안 치는 방법, 육수를 내서 국을 끓이는 법, 과일을 깎고 채소를 다듬는 것 등을 배우며 모든 게 새로웠지만 또 다른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느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배울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과일집 딸이라면서 과일 하나 제대로 깎지 못하는 걸 보니 아버지가 자신을 참 많이도 아끼고 사랑해주셨다는 걸 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곧잘 따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모들이 하던 요리를 어깨 넘어본 게 있어서 금방 익혀 곧잘 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미선이 조금만 잘해도 아주 잘한다며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칭찬을 해주시니 결혼 생활이 신이 났습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더 잘하고 싶었죠. 미선의 친구들은 농사를 하러 시집을 간 그녀를 걱정하며 은근 깔보기도 했지만 미선은 그런 건 전혀 상관없었고 모든 걱정들을 일축하곤 했습니다. 왜냐면 막장 드라마에서만 보던 시어머니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잘생긴 남편은 하염없이 그녀만 보며 잘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미선은 태수와 서울로 향해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적이게도 남편에게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리였죠. 미선은 어쩔 수 없었지만 결국 엄마가 되는 기쁨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슬퍼하고 죄책감을 갖는 남편을 보며 힘이 들었지만 함께 힘을 내보자고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사정을 알게 되고 나선 미선에게 미안해하며 더 살뜰하게 대해주셨고요. 늘 죄스러워하시면서 아들 탓을 하곤 하셨죠. 정말 보기 드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정신이 점점 깜빡깜빡하시더니 치매 증상이 시작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많은 것들을 까먹어 가셨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울기만 했다가 하루는 아이 같았다가 하루는 고약했다가 계속해서 바뀌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먹으며 경과를 지켜보자 했지만 병세는 악화되기만 하셨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시집을 와서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대단하다는 태수 씨의 형을 보질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가끔 통화하시는 건 보긴 했어도 매번 핑계가 있었어요. 형에 대해서 물으면 워낙 바빠서 그렇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농장 일도 그의 흉년이라 한 해가 전체 다 망가지게 되었고 남편 태수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 마시지도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세가 심각해져 호스피스에 입원하셨는데 그동안도 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무렵이었습니다. 태수는요? 누구시죠? 내 이야기 못 들었어요. 저 태우인데?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는 알아요. 엄마랑 태수한테 들었어요. 태수는 어딨냐니까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솔직히 예의 있는 첫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불쑥 찾아온 형네 부부와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남편과 닮은 외모의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내와 4살짜리 아들 호성이와 함께 왔는데 비싼 차에 비싼 옷을 입고 왔었습니다. 시골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성이라는 아이는 사람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죠. 미선은 태수 씨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서먹한 건지 태수 씨와 형의 사이도 미선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 짜증나게. 야, 호성아. 넌 들어가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어. 아주버님의 아내는 상당히 틱틱 쏘아붙이는 말투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직 아이인 호성에게도 막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여기 근처에 편의점 이런 건 없어요? 네, 없어요. 좀 나가면 있긴 한데요. 성함이? 저는 백미선이. 됐고,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는 데 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꾸만 당연하게 해달라고 하기 시작한 미선의 형님은 당분간 여기서 지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3일째에도 밥 한 번 직접 차려 먹지 않는 그들이 점점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남편 태수가 힘들어하고 있던 중이라 꾹 참았다고 합니다. 다들 외출했는지 나가고 미선이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상속자니까 이건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넌 할 말이 없는 거야. 어차피 엄마는 지금 정확한 판단도 못 하잖아? 형은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 여태까지 엄마한테 가져간 돈이 자그마치 몇 억이야? 알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건데? 농장이랑 엄마 재산 건드릴 생각하지도 마. 절대 한 푼도 못 줘.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어쩔 건데? 결국 다 내 거 될 건데 좀 일찍 쓰는 게 어때서? 형, 미친 거야 진짜? 형과 태수 씨는 다투고 있었고 미선은 숨죽이고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정말 뻔뻔한 내용이었습니다. 둘의 심상치 않은 대화 때문에 그녀는 못 들은 척 주방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있는 호성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호성의 귀를 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농사일을 위해 아침 일찍 나갔다 들어온 미선의 눈앞에는 정말 끔찍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문갑 서랍은 다 열려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을 몽땅 챙겨 결국 아주버님 부부는 기어이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아들 호성을 두고 그 둘만 도망가고 말았어요. 태수는 화가 나서 전화를 하고 허공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고 그 난리통에 어린 아이 호성이는 겁에 질려 소리 죽여 울고만 있었습니다. 우는 것도 소리내지 않고 삭혀 우는 호성이를 본 미선은 호성에게 뛰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러곤 괜찮다며 토닥였어요. 그러고 호성은 울고 지쳐 잠이 들었고 아주버님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형태우는 그동안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쌓여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빚쟁이들을 피하느라 못 온 거라면서 그것도 다 효도라며 이 돈을 쓸 자격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한테는 호성이 좀 잘 키워달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같이 온 여자는 호성이의 친엄마가 아니라 태우의 내연녀였습니다. 호성이의 친엄마는 진작에 도망가고 헤어진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죠. 어쩐지 호성이가 다른 애들 같지 않게 잘 웃지도 않고 어딘가 그늘이 져 보였던 모습에서 친숙함이 느껴졌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 태수는 당장 호성이를 형을 찾아 데려다 주자고 했습니다. 잠든 호성이를 보고 있는데 미선은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치 어릴 때 가족이 버리고 갔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선의 마음은 아려왔습니다. 미선은 태수 씨에게 말했죠. 아니요. 그 돈 그냥 줘버리고 호성인 우리가 키워요. 당신마저 왜 이래 정말? 어떻게 키워 우리가 부모도 아닌데? 낳아줬다고 부모인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당신 후회할 행동하지 마. 나중에 후회하면 애한테도 상처야. 호성이한테 상처 안 줘요. 내가 누구보다 좋은 엄마 돼줄 거예요. 완강한 미선의 태도를 읽은 태수는 그렇게 호성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탐탁치 않았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싶겠냐는 마음으로 아이에겐 티를 내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있는 재산들과 돈이 될 만한 건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형태우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남은 작은 땅마저도 결국 형태우에게로 갔고요. 예전부터 유언장에 상속자를 첫째로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별로 미선과 태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미선은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미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태수는 미선이 모아둔 재산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태수는 이전과는 달리 농사일도 대충하고 연일 술로만 나를 지새우며 예전과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 사실 당신 책임질 정도 재산은 있어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보. 우리 호성이 데리고 서울로 가서 새 출발하며 살아요. 그런 일들을 지나 미선과 태수는 다시 시장 근처로 이사와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태수는 농작물 배달 일을 시작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미선은 호성이를 키우는데 전념했습니다. 호성이는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게 꼭 자신 모습 같아서 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키웠습니다. 호성이는 키울수록 영특하고 아주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호성이가 8살이 되던 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받았을 때 미선은 참을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엄마가 되는데 꼭 직접 낳아야만 엄마가 아니라는 걸 그때 확실히 느끼게 되었죠. 호성이는 점점 다른 아이들처럼 밝게 자라줬고 웃음도 찾아가며 운동도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미선에겐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에게 서로가 가족인 게 당연하고 익숙해져 갔습니다. 태수는 호성을 키우는 한 2년 정도는 호성이를 보면 형이 생각나서 괴롭다고 말했지만 호성이를 키우며 점점 함께 행복감을 공감하고 진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월등히 공부도 잘하는 호성이는 점점 더 키도 가장 크고 덩치도 가장 큰 멋진 소년으로 자라주었습니다. 미선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해줬던 그대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미선 스스로도 또 자라고 있었죠. 어른이 아이를 아물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른의 상처를 치료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호성이는 둘의 보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태우는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미선과 태수는 호성이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 입양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 결국 호성이는 그녀의 친양자가 되었죠. 아이가 커가면서 미선과 태수는 작은 가게도 차렸습니다. 농산물을 팔며 과일도 팔았죠. 남편의 농사 경험과 미선의 시장에서의 노하우 덕분에 손님들은 금방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체인점 계약까지 하게 됐습니다. 호성이가 20살이 될 땐 이미 체육특기생으로 갈 학교를 고르는 수준이 되었고요. 뭘 해라라는 잔소리를 한 적 없이도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 하는 그런 아이였던 호성이는 체육특기생으로 외국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호성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 미선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호성이가 20살이 되면 주려고 모은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호성이에게 건넸습니다. 엄마가 주는 어른이 된 선물이야. 이거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호성은 미선을 있는 힘껏 꽉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러고 2년 후 호성이가 한 미국 매거진에 괴물 동양인 럭비 천재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성이는 미국팀에서 다들 모셔가고 싶어 할 정도의 럭비 선수가 되었습니다. 뛸 듯이 기쁜 미선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호성이 자랑만을 늘어놓았고요. 호성이는 잡지가 나오면 보내준다며 그러고 선물도 있다고 곧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호성의 그 말에 호성이가 깜짝으로 한국에 오는 건 아닐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지만 워낙 바빠서 사실 못 올 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이 지나고 해외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쏜살같이 택배를 뜯어 호성이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미선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사 질문에 천재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는데 호성이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대답했다는 걸 읽고 만 겁니다. 게다가 호성이가 미선에게 준다던 선물은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제시한 계약서 번역본이었습니다. 미선은 울며 호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성아, 장하다 내 아들 결국 뭐든지 다 해냈구나. 뭘 갖고 싶니? 우리 아들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 저는 갖고 싶은 건 없어요. 이미 엄마가 다 해주셨으니까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어머니뿐이에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호성이를 키우면서 미선은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도 사라졌죠. 미선은 비록 일찍 모든 가족을 버려지고 잃고 배신당했지만 이젠 다 잊을 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피보다 진한 사이를 만날 수 있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걸 배웠다고 하네요. 살면서 길을 잃었다 생각할 때마다 그녀를 일어나게 했던 건 결국엔 누군가의 감사한 사랑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던 삶, 그녀를 아껴줬던 감사한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됐기 때문에 그녀는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릴 적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네요. 사연자님, 오늘의 이야기는 사연을 읽는 내내 모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울먹거리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혹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끝까지 들으면서 반성했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연자님의 옆에는 더 그런 것 같고요. 맨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정한 사랑까지 깨닫게 해준 아주 고마운 까치였네요. 사랑이 결국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 가끔은 너무 동화 같고 판타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감동받아 기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루신 가족과 함께 앞으로는 완벽하게 행복하세요. 위로튜브도 그러길 바랄 테니까요.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